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의 박민입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개원이까지 파업에 나섰죠. 국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만 선배 의사들이 바라보는 후배 의사들의 문제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라북도 의사회 백진현 회장 연결해서 자세히 묻겠고요. 코로나의 폭우에 태풍까지 여러 가지로 흉흉한 이때 어려운 이웃을 이해 써달라면서 손수지은 농산물을 기부한 귀농 청년 부부가 있어서 주목받고 있네요. 모처럼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고요. 끝으로 용정동 책방 순서까지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자. 여기는 미국 시카고 100년 전통 에이스 하드웨어. 공구, 페인트, 인테리어, 건축 자재가 한 곳에 있네요. 그렇죠. 집수리할 때 딱인 곳이죠. 말씀드린 순간 한국 에이스 하드웨어에서 영업 전문가를 모신다고 합니다. 네, 70개국에 진출한 세계적 기업. 아, 찐이에요. 검색창에 에이스 하드웨어.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에이스로 바꾸길 잘했대요. 누가? 내 몸이요.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잘 잤다. 에이스 침대. 은진아, 선배님 폰 바꾼다더니 아직도 이거 쓰네? 바빠서 매장 갈 시간도 안 나고. 내가 지금 배달 시켜줄게. 폰을요? 1시간 안에 뭐. 바쁜 당신에게 쓰임새 있는 1시간 배송. KT샵에서 이용해보세요. 쓰임새 있게 KT. 배송 가능 지역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영업 전문가를 찾습니다. 에이스 하드웨어. 미국 100년 전통 70개국 세계적인 브랜드. 채용중. 공구, 페인트, 집수리, 건축 자재 다 있죠. 영업 전문가를 찾습니다. 에이스 하드웨어. 검색창에 에이스 하드웨어. 네, 주요 뉴스 살펴보죠. 양성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8호 태풍 바비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어요. 네, 일부 지리산 남원 뱀사골과 무주 덕유봉에 각각 137mm와 114mm의 또 비를 기록했지만 고창에는 최고 45.1mm, 또 남원은 29.8, 전주 10.9 등요. 이 도내 평균 강우량은 19.4mm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우려했던 큰 비는 내리지 않았던 거죠. 또한 전북 내륙 최대 순간 풍속도 평균 초속 11m로 바람도 그다지 강하지 않았고요. 부안, 위도, 갈매여, 또 군산 12동파도 일부 도서 지역에서만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네. 그래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 없었습니까? 예상보다 강우량도 적고 바람도 강하지 않았는데 이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4건의 경미한 안전조치 사례만 파악이 됐습니다. 창문이 파손됐다든지 간판 또 피해, 또 수목 및 도로 장애물 제거 등이 있었고요. 네. 이 태풍은 지나갔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권으로 인해서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린다고 해요. 이번 비만 지나가면 호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추가 환자도 없었다면서요? 네, 현재를 기준으로 어제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진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날은 지난 22일뿐이었는데 이 도내에선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발 N차 감염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와서 도민들의 불안이 좀 가중된 상태였는데 좀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섰고 개원이도 어제 오전부터 휴진에 돌입하면서 총파업에 나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내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170명과 전임이 16명인 91%가, 또 원광대병원은 전공의 118명, 전임이 64명 전부가 파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은 오늘 전북대병원 로비 등에서 1인 피켓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네,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없었습니까? 이 전공의 다수가 그 파업에 동참을 하면서 그 빈자리를 전문의와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고
있다고 하는데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이 전공의들의 입원 환자 처방, 관리 당직 업무를 전문의나 간호사, 보건직들이 대신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피로도가 누적돼서 좀 과부하가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대한의사협회 전북지회장과 인터뷰해보고요. 네. 전북도의회도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입장 내놨다고요? 네, 전북도의회는 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에 불과한 의료계의 파업, 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치인 3.5명보다 낮은 2.39명 수준이다. 전라북도는 2.03명이고 또 의사 수가 7만여 명 이상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또 진료 거부나 이 집단 휴진 등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장수군에서 후백자와 관련성이 높은 사찰터와 유물이 발견됐다고요. 네,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 일대에서 700제곱미터 규모의 사찰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처음으로 확인된 후백제 관련 사찰터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출토 유물을 통해서 봤을 때 후백제와 연관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 또 들어온 소식이 이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 지역을 거느린 전라감영 동편의 복원이 마무리됐는데 오는 31일에 예정됐던 이 동편 개방은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양송희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공의들이 순차 파업에 들어선 지 엿새째 접어든 데 이어서 개원이도 어제 오전부터 휴진에 돌입하면서 2차 의사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 선배 의사들은 어떻게 볼까요?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라북도 의사회 백진현 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전공의에 이어서 어제부터는 개원이도 파업에 나섰다는데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는 뭐 아직도 뭐 통계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1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우리 전라북도, 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그보다는 더 낮습니다. 대략 한 5%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것은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에 따라서 모양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개원의 파업 참가율이 5% 미만. 예. 네. 자, 의료진 파업이 전공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선배 의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 후배들이 국가고시를 포기해서라도 파업에 나섰어야 했던 이유 대신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젊은 학생이나 전공의 선생들이 파업에 먼저 나섰던 이유는 의료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의 수입니다. 네. 선진국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거 실패한 나라들은 그게 여파가 굉장히 오래가죠. 네. 근데 이분들은 저희들 기성보다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의료계의 파탄을 일으킨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이것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선배들 경우도 이분들의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와 비대면 원격 진료 정책 이 네 가지가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다 이 말씀이신가요?
가장 첫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이 우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의사의 수입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분들께서는 적정 의사수, 우리나라 적정 의사수에 비했을 때 예. 지금 현재 수준이 맞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적정 의사수를 넘기는 거다. 이런 입장이신가 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예,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보통 의사수를 정하는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OECD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OECD 네. 결과를. 예, 우리나라는 지금 결과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뭐 하위입니다. 네. 인구 1000명당 2.4명 정도, 네. 평균이 보통 3.2명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OECD 국가 평균치가 3.5명, 우리나라가 네. 2.39명. 예, 네. 2.4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OECD에서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사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한계를 범위를 정해줘서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각 나라마다 발표한 수가 범위가 굉장히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범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의사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를 인정해 주냐 이것인데 또 돌아가신 분까지 넣어가지고 돼서 하는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OECD에 올린 것은 통계상에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네. 가령 의사가 신고하지 않은 의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의사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 숫자를 빼고 의협에 신고된 사람에 의해서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허를 네.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예. 네, 신고된 사람 숫자만 하다 보니까 예. 활동을 하더라도 네. 신고가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의 신고가. 네. 그런 사람들을 빼고 복지부에다가 넣단 말이에요. 의사협회에 돼 있는 숫자. 그러니까 통계 수치 지금 제시되고 있는 통계 수치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건 다른 나라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적정 지금 현재 네.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를 네. 해가지고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본 걸로서는 네. 거의 평균에 다 가깝게 돼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의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의사 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봐보면은 네. 의료의 접근성이라든지 네. 또는 의료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 탑입니다. 네. 쉽게 해서 코로나 문제만 지금 해도 유럽의 쟁쟁한 나라의 국가들이 미국의 국가들이 지금 일본이라든지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나라 같으면은 더 큰일 나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의사들이 우리의 방역 당국이 못 합니까? 의료 접근성이나 이용률 이런 부분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이거 네.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가령 의사가 하루 내지 이틀 사이에 환자가 만날 수 있는 것이 뭐냐? 1일 이내. 프랑스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네. 대부분 평균에서 57% 됩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50%, 네. 전체적으로 57%. 한국은 어떠냐? 예약 없이 당일날 볼 수 있는 게 74.9%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24%예요. 이게 거의 대기가 0.8%니까 거의 99%가 네. 원하는 시간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회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자 여기 지금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의 의견은 알겠는데요. 예. 환자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는 평균 시간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해요. 대형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는 시간이 불과 몇 분밖에 안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역으로 갈수록 의사 만나기도 힘들고 병원 가기도 어렵거든요. 즉 의료 공백 지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의사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환자들은 시민들은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죠. 왜 그러는가는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걸 한번 말씀해 보면
지금 도시화가 다 되고 있어요. 농촌들이. 네. 농촌들이 자꾸 인구가 도시로. 농촌에 가고 싶어도 사람이 없은 게 못 가. 사람이 있어야 가죠. 분만 의사? 가야 분만을 받을 일이 없네요. 이런 인구 정책의 문제라든지 도시화, 국가 산업의 도시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들이 왜 많은 시간을 못 주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환자 이용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료비가 싸다는 거죠. 그런 게 더 자주 갈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꼭 그건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은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몇 명씩 봅니까 하루에? 보통 20명에서 30명 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5, 60명 이상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홀래야 네.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의사 수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들의 의견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의사의 이용률을 가지고 봐야 해요. 의사의 이용률. 저기 그러면 회장님 이렇게 질문 가장 드려볼게요. 높은 네. 의사 이용률과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고 의사의 질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고. 아니 그렇게 질 높고 그렇게 접근성 좋은 의사들이 왜 서울에만 있어요? 지역에는 없고? 지역에 그래서 네. 내가 이따가 주장할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하나가 뭐냐. 지방 지역에 일하는 특히 필수 의료의 의료 수가가 개선이 돼야 하는 거지. 네.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유인책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환자가 없는데 거 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똑같은 수가로 안 되잖아요. 유인책을 주라 이거 유인책을.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수가 보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필수 의료. 네. 제가 얘기하는 건 필수 의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수가를 조정하면 되는 문제지. 공공의대 만들고 의대 정원 증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건 아직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일단 지역의 그런 부분들은 그게 필요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전문의가 일하는 공공병원을 더 짓는 게 중요하다. 정치적으로는. 왜? 지금 의대를 만들고 의사 수를 양성해서 제대로 된 의사를 만들려면 15년여 세월이 흐릅니다. 병원을 짓는 것은 1년, 2년이면 끝나요. 왜 15년씩이나 기다리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짓습니까? 네. 의대를 하나 지려면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릴 게 아니고 공공병원을 만들어라. 우리나라 의사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다. 네. 일을 못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의사라는 건? 병원 비더도 가서 일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네. 신불자들 많아요. 왜 의사들이 신불자들이 많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결국은 의료 그러져요. 수가 이 문제를 현실화하는 게 핵심적인 요구시네요. 그렇죠. 네.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당근을 더 줘서 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 예.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의사분들 이런 주장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왜 하필 지금이냐?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 공백 생길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25일 새벽이었나요? 정부와 의협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단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다 중단한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협과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한다. 이렇게 네. 잠정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깨졌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이 중요한 순간에 네. 저는 거꾸로 왜 지금이냐 이 전공의들이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는 발표를 했느냐 저는 거꾸로 묻고 싶고요. 네. 결자 해지입니다. 그런 발표를 한 사람이 이것을 철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안 모 씨가 여기를 불이 났는데 물통이 아니고 기름통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 소방서가 불 끄다가 가버리는 격이다. 네. 소방수는 알겠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은 그 어느 순간에도 전공의들도 선별진료 등 계속 거기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예, 하고 않겠다가 아니라 않게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이 속타는 가슴에 물을 줘야지 기름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왜 이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됐냐면 보건의료 기본법이라는 우리 좋은 법이 있어요. 네. 그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보건과 의료의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국무회에서 의결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런 것을 한 번도 20년 동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한번 우리 저기 심층적인 토론의 자리에서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과를 발표하니까 네. 이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그 회장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자, 앞서 질문 중에 제가 우수한 의료인들이 왜 서울에만 있어요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이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에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짚었다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네. 말씀 드리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네. 우수한 의사들이 외국으로 다 나갑니다. 네. 전라북도 의사회 예. 우리 백진현 회장과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 전북 C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참여 미디어 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폭우에 코로나에 이제는 태풍까지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담 소식 준비했는데요. 정읍으로 귀농한 지 2년차 되는 20대 청년 부부가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손수지은 농산물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정읍시에 거주하는 김윤아 씨 만나보겠습니다. 김윤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농한 지 2년차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농사 지으세요? 저희는 아로니아 여름두루 포포나무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로니아는 들어봤는데 포포나무는 뭐예요? 포포나무는 뽀뽀나무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관광농원지에서 연인들이 뽀뽀를 하는 장소로 많이들 꾸미고 있고 열매는 망고랑 바나나를 섞은 맛이고 단백질이 정말 풍부한 열매예요. 아, 이것도 과일나무네요. 포포나무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기부한 농작물이 그 아로니아랑 포포나무 열매. 이번에 기부한 농작물은 아로니아 열매랑 여름두릅 순하고 여름두릅 묘목을 기부를 했어요. 네. 그나저나 이번에 정읍에도 비가 많이 왔죠? 피해는 없으셨어요? 네. 한 달 정도 한 긴 장마가 유지가 되다 보니 여름두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못 자라가지고 키가 너무 많이 커서 올해 수확에 정말 무리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부하실 생각까지 하셨어요? 평소에도 저와 남편은 항상 불우이웃 돕기를 평소에도 하고 싶었는데 마침 동양기계 트랙터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저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꾸준히 불우이웃을 도울 생각이에요. 네. 아니 그 동양기계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동양기계 트랙터 사업은 청년농부 그래서 기업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 트랙터를 지원해주는? 네네네. 네. 그 받은 만큼 주변 이웃들에게 베풀겠다, 함께하겠다. 네. 네. 근데 정읍으로 귀농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전에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수산대학교까지 다니고 졸업을 했고 바로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때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커피숍 알바생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농산대학 다니시고 계속 정읍에 계셨던 거예요? 남편분은? 고등학교는 이제 고창에서 다니고 고창에서 다니시고. 네, 농산대학교가 원래 수원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원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농산대학교를 다녔죠.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농업에 관심이 있으셨고. 네. 근데 그래도 이 농사가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요. 이 전업으로 이 농업을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은 저는 옛날에 할머니 손에 자라나면서 할머니 밭에 자주 따라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그렇게 접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어렵거나 뭐 고민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민할 것 없이 이 네네.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네. 네. 근데 정읍으로 이제 정착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원래 정읍이 연고가 있으셨어요? 연고는 없는데 남편이 이제 원래 정읍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정읍에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20대 청년 농부답게 이 농사를 농사로 끝내지 않고 소비자들하고도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 부부는 블로그랑 카카오 스토리, 밴드 카페에서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문의도 많이 오고 주변 분들에게 그 소비자분들이 소개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는 것도 그렇고 이 네. 주변에 있는 이제 선배 어르신들이 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선배 어르신들께서 짓는 농사법이 현재 저희처럼 젊은 청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을시켜 지금의 스마트 농사법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판로 확보라든지 이런 노하우 같은 것은 오히려 이 선배 어르신들에게 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 갖고 계실까요? 앞으로 저희 부부의 목표는 어려운 불우이웃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홍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농한 지 2년차 되는 청년 부부가 애써 지은 농작물을 기부했다는 따뜻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정읍에 사시는 김윤아 씨 만나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뚜벅뚜벅 책방 가는 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우리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사는 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건 동네에서 책 사요 로컬을 지켜요 동네 책방이 좋아. 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영종동 책방 시즌 2로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예, 저도 무섭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441명, 예, 전북도 이제 84번째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좀 확산세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의료계 지금 전공의들이 전면 파업을 한 데 이어서 전문의들까지 함께 좀 했어요. 선생님 병원은 어떤가요? 저희는 좀 만성 통증을 좀 다루고 있는 병원인데 환자들이 파업을 하지 말고 좀 진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 저는 이제 진료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좀 의사신데 파업을 바라보는 지금 의료계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다르고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좀 다 아쉬움이 양쪽에 다 남습니다.
정부는 현 국면에서 조금 더 이제 대화하는 양보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의료계는 계속 반발만 할 것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좀 개혁적 대안들을 또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런 좀 강경한 파업보다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방송에서 이렇게 좀 어쨌든 정부의 책임도 물으셨지만 의료계에 대해서도 함께 쓴소리를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좀 오히려 안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이제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쟁점들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 전국까지 네네네.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만 이런 분노들까지 함께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더 현명하게 하려면 사실 이 시점은 좀 지나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약속을 뭐 양측에서 좀 해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합의를 했다가 이게 또 전공의들이 반대하면서 깨졌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나저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다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네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좀 시작되고 있고 이것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들인데 저는 현재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난지원금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실험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 국민에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본소득의 일정 부분에 부합하는 게 있어서 이제 실험으로 보는 이제 시선도 있습니다. 네. 자,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 나눈 책이 이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온 책이 그 말콤 토리가 쓴 시민 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이라는 책인데요. 말콤 토리는 이제 성공회 그 채플의 그 목사이면서 런던 경제대학의 교수도 한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또 신학을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네. 이게 좀 학술서적 같기도 하고 뭐 종교서적 같기도 하고 어느 쪽에 가까워요? 독특한데 제가 볼 때는 신학서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신학서적에 가까운? 이제 이 책은 이제 기본소득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사회 정책이라는 것을 본인의 신학적 관점에서 꼼꼼히 짚어나간 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본소득 책과는 매우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기본소득 책은 복지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이 책은 하나부터 10까지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것이 왜 성경적인지를 이제 가져오는 책인데요. 재밌는 것은 실제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문이 발행되는 학계가 그 사회복지 영역과 더불어서 정말 많이 발행되는 게 신학계입니다.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기독교와 기본소득이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군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읽어보면 굉장히 좀 내용들이 이렇게 와닿고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을 이 시대에 만나 그런 이렇게 표현을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용해인 의원 말로는 이제 만나라는 것이 이제 모두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날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날 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막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 책의 첫 장에도 첫 장 제목이 기본소득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장은 기본소득은 은혜의 행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의 의미인즉슨
이제 그 우리가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제 신앙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인 것인데 그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 모두에게 돌아가게 한다라는 그 기본소득의 정신이 실제로 이제 그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첫 장으로부터 시작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재산을 나눠 가졌다는 기록이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뭐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정신들이 결국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모든 이가 동등한 공동체로 보는 그 교회적 전통 그리고 모든 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그런 전통에 이제 기반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이것이 기본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네. 지점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의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보면 그 초기 기독교의 정신, 교회의 정신과는 좀 많이 달라 보여요.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뭐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좀 대접받고 뭐 장애가 있다거나 좀 가난한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이 교회란 공간이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뭐 말씀도 있잖아요. 뭐 이제 낮은 자를 높이신다.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좀 초대교회 혹은 성경적인 것들을 뭐 보여주지 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또 아주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실험들도 좀 진행이 되잖아요. 예. 우리 지역의 교회에서 그런 실험들이 있었죠. 있었죠. 이제 전주 화평교회에서 기본소득 나눔이라는 이제 것을 2년간 진행했는데 모든 성도가 이제 1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서로의 나눔만을 목적으로 매달 헌금을 하고 그것은 전부 그 교인 수대로 나눠 갖는 그런 이제 일종의 나눔 행위를 꾸준히 진행했고 이름을 기본소득 나눔이라고 붙여서 2년간 진행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결국에 모두가 좀 동등하고 또 이렇게 그 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행위로서 이제 화평교회에서 이루어졌었죠.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 나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네. 여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낼 수 있는 만큼 헌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얻게 된 재산 중에 뭐 혹은 취득한 것들 중에 나누고 싶은 것, 네. 그래서 내지 않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은 네. 돈이 없는 분은 오히려 이제 그래도 받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 이제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내고 이게 자기가 이제 낼 수 있는 만큼 그다음에 그것은 똑같이 또 교인들에게 나눠 갖고 네. 이런 이제 그것들을 했던 화평교회 이영재 목사님의 이제 말씀은 여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큰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초대교회의 정신들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사회에도 또 메시지를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이시고 저희도 이 시간에 모셔서 좀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생각은 참 좋은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성공할 수 있었던 뭐 비결이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몇 가지 좀 꼽자면은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는 설교를 좀 꾸준히 하셨어요. 교회에서. 또 한 가지를 꼽자면 공동 기도문에 기본소득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한 가지만 좀 더 말하자면 교인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어떻게 실행할지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또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도 많이 따라주고 이렇게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액수가 이제
굉장히 소액이긴 해요. 소액이죠. 10,000원, 뭐 15,000원, 뭐 18,000원 이 정도. 예.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 있는 이제 실험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작은 액수이지만 실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실제로 그 교인들을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터뷰도 좀 진행하고 뭐 저희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의견을 주고받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더불어서 또 경기도나 뭐 이런 언론에서 취재도 나와서 얘기들을 더 들어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일상과 삶 혹은 공공함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제적인 지점들을 좀 돌아보게 됐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이제 이웃들의 삶에 시선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더 넓게는 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좀 변화해야 될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교회가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되게 집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일단 주변에 대해서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실 속속들이 알거나 또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태도 자체가 바뀌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좋은 긍정적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정신이다.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걸 회복하게 됐다는 거. 맞습니다. 자,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사실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상반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진보적 관점도 있고요. 또 보수적인 접근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흔히 표현하기를 뭐 우파 기본소득, 좌파 기본소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딱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요렇게 나눈다면 뭐 최근에 통합당에서 그 10가지 정책을 가져오면서 1호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여다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곳에 이제 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 보니 이제 현금 지급 지원 그런 어떤 복지 정책들을 지원책들을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냥 현금을 주고 다른 서비스들을 좀 약화시키는 방식의 좀 기본소득 보수적 뭐 혹은 그런 우파 기본소득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뭐 좌파 기본소득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실제로 좌파라는 어떤 운동 흐름 내에서도 기본소득이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탈노동적인 의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논쟁이 되게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긴 합니다. 기본소득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전진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레프트도 아니고 라이트도 아니고 포워드다라는 표현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이런 스펙트럼에 굳이 갇히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다음 세상을 논의하는 의제로서 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의제로서 보는 것을 저는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이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내기 위한 방식으로 그걸 통합하는 대체물로서의 기본소득이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충돌하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 하나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공유부의 분배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즉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토지도 있고요, 뭐 천연자원도 있고 더불어서 지식과 빅데이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기업이나 뭐 한 개인이 이렇게 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부분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제 공유부 기본소득이 맞겠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기본소득 논의에서 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네네. 그래서 지역화폐하고 좀 예. 연결된 논의들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주고 그런 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더라. 더불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한 내가 속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했는데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실은 지금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한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기본소득들을 이제 지역화폐랑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체제,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까지 좀 염두에 둔 네. 그런 논의 같아요. 네네. 이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예. 현실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좀 앞으로 설명하신 것처럼 나아가는 필요해 보이네요. 자, 말꿈토리에 져서 시민 기본소득 소개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또 국회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뭐 민주당뿐 아니라 뭐 기본소득당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기본소득 같이 논의하는 의원들이 이제 그 위원회도 꾸렸습니다. 기본소득 위원회도 국회 내에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의 온 국민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 단계에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좀 새로운 사회 계약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일 것이다. 이것이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저는 생태적 사회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깊은 전국민적인 논의가 깊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문장. 오늘 한 문장 좀 긴데요. 네. 만약 우리가 인내하고 친절하고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면 그것이 사랑이다. 만약 시민 기본소득이 이 모든 것이라면 그건 역시 사랑의 행위이다. 네. 영동정 책방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과 함께 시민 기본소득과 기독교 사회정책이라는 책 읽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이 레빗이 부른 내일을 묻는다 이 곡 끝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